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박수 치도록 박수 전략으로 바꾸시면 모양이네. 자, 266쪽에 봅시다. 266페이지. 연말연시에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히 감기. 근데 이거 열심히 하시니까 보통 그림 잘 그리시고 또 간단한 계산 잘 하시면 치매 예방도 된다고 치매 교육에서 의사들도 많은 얘기를 하죠. 실제 공주에서 공부하면 미리 그 예방약입니다. 예방 기능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은 기능이 많다. 자, 첫 번째 이제 원리금 균등상환 하나 말이죠.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하고 이자를 균등상환하는데 일정하게 균등상환. 원금만 균등상환하는 것도 있고. 보통 한문에서 일정한 이걸 이제 균등하다, 같은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부르죠. 원리금, 돈을 내가 예를 들어서 가상 보통 우리 1억 빌려가지고요. 자, 내 돈 1억, 남은 돈 은행에서 2억 빌려가 3억짜리 아파트 삽니다. 근데 이거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빌린 돈 2억을 장기 저리 차입 이렇게 한다 했죠. 장기 저리 차입. 3년 만에 못 갚습니다. 그 10년간이다, 20년, 30년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2억을 예를 들어서 이제 20년간 원금하고 이자고 토탈 돈 빌리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고 합쳐가지고 균등하게 똑같은 돈을 매월 20년 동안 갚는. 우리는 장기니까 10년 이상, 10년, 15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저리 이걸 10년에 만약에 선택하면 이자가 뭐 3.8%다 같으면 이게 한 200만 원씩 매달 갚아라 이렇게 한다고요. 2억을 빌려가지고 10년 동안에 원리금 균등상환 이자율이 한 3.7% 정도 된대. 그러면 1년에 한 200만, 매달 200만 원씩 쭉 120개월 갚으면 완전 상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상환. 원금은 균등상환. 그 10년간 상환한다면 예를 들어서 10년 간단히 2천만 원, 1년 만에 2천만 원, 2년 만에 2천만 원, 3년 만에 2천만 원. 실무는 더 어렵습니다. 이론은 훨씬 쉽고, 금방 제가 1년 말, 2년 말 2천만 원씩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시험은 그렇게 주로 나옵니다만 실무는 매월이죠. 매월 원금 균등상환 이자도 주고 이래야지. 원금은 균등이고 원금은 균등상환하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겠죠. 원금을 갚아나가면 이자는 줄어들 거 아닙니까? 내가 돈 사나 원금을 갚아나가면 이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상환은 이런 식으로 초기는 많이 갚고 갈수록 적게 갚는. 원리금 균등은 어쨌거나 원리금 가치가 일정하게 균등하게 상환하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나중에는 뭐 간단한 이 그림 흐름만 알아서도 이렇게 풀리는 게 사실 많아요. 계산형도 나중에 이건 다음에 우리 다음 텀 할 때 1, 2월 때 할 때 계산형으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간단히 말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최정식, 점정식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점정식. 그 이제 세 개를 합쳐가지고 만기간이 쭉 이렇게 1년, 2년, 10년, 15년, 20년, 30년 지남에 따라서 연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 되느냐. 원리금 균등상환은 무조건 균등상환한데 균등. 1차도 200만 원, 2차도 200만 원, 3차도 200만 원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년도 200만 원. 만기 상환, 그게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 그죠? 여기 우리 실무상 제일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험도 제일 많이 나와요. 실무상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집 대출 받아가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게 되면 예산 지출이 많이 보입니다. 예산 지출.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은 이건 체감식이라고 한다. 체감식. 원금은 균등이지만 이자를 같이 줘야 되죠. 원금을 상환해 가기 때문에 미상한 잔금이 줄어들어서 이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초기는 이자가 많고 갈수록 이자가 줄어들므로 두 개 합친 걸 지급하면 당연히 초기는 원리금 합계가 많죠. 후기는 적고 이렇게.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우리 점정상환은 이렇게 점점 증가상환한다. 이런 그림을 간단히 그릴 수 있는데, 그럼 초기에 제가 돈을 차입하고 초기, 후기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초기에는 원금 균등이 많이 갚는 거고, 이걸 그래서 체감 이렇게 점점
감소한다, 체감. 우리 체정도 있죠. 반대로 체감.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돼요. 체감 상환. 체감이란 말은 점점 감소 상환이다 이 말이죠. 체정은 점점 증가 상환한다 이 말이고, 원리금 균등은 일정하게 그냥 지급한다. 그래서 체감과 체정과 균등 상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험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원리금 균등 상환 실무나 우리 시험이나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전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지금을 돈 많이 버는 장년층 같으면 곧 정년 퇴임하신다. 장년층 같으면 돈 벌 때 많이 갖고 나중에 적게 갖고 이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죠. 또 젊은 신혼부부 같으면 젊은 신혼부부는 지금 백수백조지만 나중 가면 취업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럼 지금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내는 이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이걸 씁니다. 보통 원리금 균등 상환. 그래서 그 관계를 살짝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뭐 특별히 여기 두 개에서 계산형은 나옵니다만은 그건 계산도 친구보다 더 쉬운 매월 지급하는 게 매년 매기 상환한 심플한 것만 시험 나오니까 단순한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이 흐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거의 매년 출제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저당 상환 방법, 그 266조에 저당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 우측에는 원금 균등, 꼭 그림 보이죠, 그림. 원리금 균등은 여기에 이렇게 가죠. 이렇게 수평선을 쭉 같이.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은 이렇게 체감 상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체정 상환은 이렇게 되죠. 일단 이 흐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접어두고요. 다음에 계산하고 구체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Q에서 간단한 우리 기초반이니까 Q.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원리금 균등 상환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 OX. 원리금 균등 상환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오, 맞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간단히 하고도 일단 풀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지. 하여튼 돈 빌리면 기본적으로 어떤 금융시장에서도 돈 빌리면 무이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예외적 현상이고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갚아야 되죠.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가는데 토탈 지급한 돈이 일정하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 자, 4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 중에서 대출 원금 분할 상환의 규모는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우리 집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 대출 받고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있는 분은 이미 알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초기에는 이자 지급이 많고 원금 갚는 것이 적고 후기에 가면 이제 원금을 많이 갚았으니까 이자는 적고 원금이 많이 갚아지고 이렇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처음에는 빌린 돈이 많잖아요. 빌린 돈이 많지. 원금을 아직 안 갚았으니까 그 초기에는 이자가 많겠지. 이자가 많다. 그러면 원금은 조금 갚았겠지. 초기에는. 갈수록 원금은 많아집니다. 원금 갚는 게 많아지고 갈수록 이자는 적어지겠지. 이렇게 당연합니다. 요 계산형을 하면 금방 드러나는데 계산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텀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말로만 띄웁니다. 말로만.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처음에는 빌린 원금이 많으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되겠지. 갈수록 원금을 요만큼 갚아 나가기 때문에 이자는 줄어듭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실무상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원금 부분은 점차 이렇게 증가해요. 증가. 원금 상환 부분은 이렇게 증가해 갑니다. 이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원금은 갈수록 늘어나고 이렇게. 그렇죠. 원금은 상환 금액이 커진다. 여기 같아지는 지점이 약 한 3분의 2 기간인데 그건 시험 안 나오니까 하지 마시고. 원리금 균등 상환 이건 계산형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가 271페이지.
자, 271페이지. 주택지당채권 유동화제도. 자, 주택지당채권 유동화제도. 제가 우리 이 금융론에서는 모기지론 잘하시면 거의 70%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T에서 내 돈 1억, 남은 돈 2억 빌리가 3억짜리 아파트 사려한다. 이때 3억짜리 그냥 은행에서 그냥 돈만 이렇게 빌려주는 건 아니겠죠. 뭘 잡아놓고 모가지를 딱 잡아놓고 론 한다 이랬죠. 저당권 설정 잡고 건저당 잡고 그 다음에 론 대출한다 이렇게 했지. 그냥 대출하면 신용대출이잖아요. 뭘 믿고 어렵죠. 그래서 딱 모기지 론 이렇게 하지. 모기지 론 이렇게 합니다. 이 모기지 흐름을 잘 하시면 금융론이 거의 뭐 70%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기지론, 모기지론. 자, 이 모기지론이 서민금융, 서민주택 살 때는 이 모기지론이 10년 이상짜리 이게 10년, 이걸 보고 이제 장기를 한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빌려야 빌릴 수 있지. 2년 만에 갚아라, 3년 만에 갚아라 하면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에 모기지 론을 2억 빌려주고 이거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기다리려면 어렵지게 자금 유동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은행에서 만약에 1순위한테 이렇게 2억 빌려주고 또 2순위, 3순위한테 이런 식으로 1000수위까지 2억씩 빌려줬다 합시다. 그러면 총 2천억이 되겠죠. 그 2천억을 10년 동안에 30년 동안 그대로 쥐고 있으면 이자만 받고 원금 조금 받고 회수가 엄청 느려지죠. 현금화 속도가 엄청 더뎌집니다. 그래서 이걸 모기지를 모기지 풀을 우리 시험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모기지 집합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모기지 풀이라는 게 풀장 아시죠? 풀장. 이 풀장입니다. 너도 나도 1수위도 풍등, 2수위도 풍등, 3수위도 풍등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2천억 모아가 요 놈을 유동화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면 유동화란 말이 현금화 속도죠. 이 장기채를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면 그게 이제 바로 주택지당채권 유동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2001수부터 3000수까지 필요하도 빌릴 수 있고 억수까지 다 빌릴 수 있죠. 그 이론상 이런 식으로 유동화 시켜버리면 현찰화 시켜버리면 무궁무진하게 은행에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금융기관과도 조건을 맞으면 돈이 무궁무진하게 있으니까 빌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기지 풀 장기 채권을 팔아가지고요 현금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금화 그게 유동화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모기지론 이거 유동화했다 하면 이게 생각나죠. 서프라임 모기지 이 생각납니까? 그렇죠? 서프라임 프라임이라 한 게 우량 모기지인데 서브는 비우량이니까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 대상으로 미국 은행의 탐욕으로 실화지만 스트립걸도 저 신용도 낮고 돈이 없습니다. 오세요. 다 빌려드립니다. 그렇죠? 그랬지. 이거 5% 미국에서는 5% 자기 자본 있으면 95%를 빌려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사는데 스트립걸 자기도 500만 원 있으면 돼. 9,500만 빌려주겠다 이 말이지. 신용도 낮은데요. 괜찮아요. 서프라임 모기지도 해줍니다. 빌려줍니다. 미국 은행에서 이게 US 달러를 대량 발행해가지고 대량 발행하니까 은행에서 빨리 대출해야 상품이 수익성이 생기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대량으로 막 빌려줍니다. 남발하지. 그래가지고는 잘 못 갚으니까 이제 2005년, 2006년, 2007년도 금리를 높이는 거야. 집값이 돈을 엄청 발행하면 집값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왜? 돈 대량 발행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미국 정부에서 대체로 베팅했다고. 화폐를 대량 발행해버리면 금리가 싸지죠. 이자가 싸지고 분수 가격 올라가지.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돼버렸어. 반대로. 일반 우리 예측하고 좀 차이 납니다. 반대로 돼버렸어. 그 반대로 예측하는데 베팅해가지고 수천억씩 벌었잖아요.
작년에 영화도 나왔죠. 영화. The Big Short 이렇게 해서 영화도 나왔습니다. The Big Short. 거기에 우리 원래 노벨 경제상 받으신 분 셰일더 교수가 카메오도 출연하고 이렇게 했어요. 10월 9일 노벨 경제상 받으신 분. 그 이제 이게 이걸 보고 모기지를 담보 잡고 발행해가지고 현금화하는 이걸 보고 우리가 MBS를 한데 모기지 풀을 빼거든 담보 잡고 시큐리티 정권 발행합니다. 파생증권 한다. 파생증권. 이게 원래 주택지상채권인데 요걸 1차로 1차 지상증권을 2차 이렇게 파생증권을 발행했습니다. 근데 MBS만 발행한 것이 아니라 ABS는 에셋 자산인데 요거는 주택지상채권이 모기지고 주택지상채권. 주택지상 잡고 돈 빌려준 채권이죠. 주택지상채권이라고 이게 모기지. 에셋은 주택지상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도 포함. 에셋은 자산이지 자산. 자산인데 카드 채권, 자동차 할부 채권, 리스 채권 많잖아요. 이런 채권도 담보를 잡고 시큐리티 정권 발행해서 요걸 발행해가 현금화 시킨다 이 말이죠. 현금화. 근데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또 이거 말고요. 또 CDS다 해가지고 CDS를 해가 CDS 이 크레딧, 신용, 디폴트, 파산, 수합이라는 소리 전에 했죠. 수합. 이런 것도 파생증권을 발행합니다. 자, 이거 괜히 이제 머리 아픈데 미국에서 서프라임 사태가 여기 주범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크레딧, 신용이죠. 신용. 크레딧, 디폴트, 파산, 스와핑 아시죠? 스와핑. 그 CDS를 하는데 이런 파생 상품들을 발행해가지고 이거 뭐냐면 이 부도 난다. 경매 넘어간다. 경매 넘어갈 때 대상은 경매 넘어가면 은행이 이 원금을 2억을 못 받잖아요. 원금 받을 수 있는 걸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가입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보험가입회가 안 걸리면 보험금 큰 돈 타잖아요. 내가 매월 안보험 5만 원씩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년 넣었는데 안보험금 1억을 탄다. 이런 가상하고 똑같아요. 원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암이 안 걸리면 되는데 암 걸린다에 베팅하고 돈 번 거예요. 그게. 실제 안 걸려서 다 마을 전체가 경매, 이 마을, 저 마을 막 경매 넘어가니까 안 걸려붙잖아요. 거기에 보험료를 갖다가 5만 원씩 얼마 넣어가지고 1억씩 2억씩 타니까 수천억 탔다. 수천억. 그 대박이다. 그래 번 사람이 있다니까. 그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사람이 안 걸리면 죽는데 국가가 안 걸린다. 국가가 미국 정부가 망한다는데 베팅 건 너는 애국자 아니잖아. 그거는 안 그래요. 시장에서 항상 수요 있으면 공급이 같이 있어줘야 시장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 크게 신뢰하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이런 파생 상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 모기지 이거 잘 보시면 되죠, 그죠? 모기지. 요놈 흐름, 요놈이 흘러 어떻게 파생되어서 현금화하는지 그만 보시면 된다. 자 여기도 뭐 재밌는 스토리가 많습니다만은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272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 맨 앞에 뭐 차입자 있죠. 차입자. 여기 아름이 엄마래요. 아름이 엄마. 집재피가 요 이익 빌리는 아름이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1차 대출 기간은 우리나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은행이다. 우리 은행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그 2차 대출 기간 있죠. 요게 우리 실무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MBS를 발행하리라. 거기부터 MBS 있죠. MBS를 발행합니다. MBS. 이 파생증권. 뭐냐면 우리 은행에서 이렇게 모기지 론을 대출한 것을 수천억 있는 걸 2차 대출 기관인 한국주택금융에서 큰 돈 주고 2천억 주고 사오거든요. 사와가지고 한국주택금융에서 우리 실무상은 약 한 3개월마다 한 3천억씩 3,200억씩 이렇게 MBS를 발행합니다. 맨 뒤에 기간투자 있죠. 기간투자. 이 기간투자는 누가 하면 전 세계 투자인데 단기, 중기, 장기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단기 투자는 주로 이제 은행권요. 그 다음에 중기는 보험회사, 장기는 각 나라 연기금이 들어옵니다. 전 세계 자금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기 은행은 고객이 곧 찾아오고 또 은행은 바로 대출을 통해 갖고 수익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채로 주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하고 나면 한참 후에 보험사고 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기채.
각 나라의 연기금은 장기 이런 게 흘러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알다시피 이거 갖다가 파산하기도 하고 리먼 브라더스 파산, 리먼 브라더스가 투자은행으로서 우리 이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합친 거 2배인가 이렇게 큰 회사입니다.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근데 파산해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리스가 그죠?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후유증으로. 우리나라는 그때 5,300억 손실 났습니다. 직접 돈 손실 난 게 5,300억이고, 그 뭐 간접적인 영향도 받죠. 그게 뭐 재미있는 스토리는 많습니다만, 이 정도면 일단 간단히 해놓고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원래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한 문제 나온다. 나오는 지금 메시지는 부동산 시장에 이러한 파생 정권을 발행해서 전 세계로부터 여유자금을 풍족하게 끌어들이고 이론상 옛날에 어느 뭉태기 높았지만 지금 어느 뭉태기 없고 아예 돈이 철철 넘치죠. 그죠? 그래서 조건 맞으면 돈을 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부동산에 흘러간다 이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273페이지 보니까 MBS 가만히 있죠. MBS.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그 우리말로 처음부터 한번 적어봅시다. 모기지는 주택지당채권이란다. 주택지당채권. 모기지. 그 다음에 백드 이 말은 담보부. 담보부. 자, 우리말로 한번 적어봅시다. 담보부. 그 다음에 시큐리티는 정권이지 뭐 정권. 자, 다시 한번. 모기지는 주택지당채권. 금방 우리 이 주택 저당 잡고 이거 주택을 저당 잡고 모가지를 잡고 론 빌려줬잖아요. 이렇게 주택 저당 채권, 모기지. 그다음 백드 담보부 백이 있다. 담보 잡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파생 정권을 발행했습니다. 정권 MBS. 그다음 한 장 살짝 넘겨보시면 한 장 더 넘겨보시면 ABS 나옵니다. ABS. 자, 276페이지 ABS. A는 에셋입니다. 에셋 자산. 아까 말씀드린 모기지 채권뿐만 아니고 자동차 할부 채권, 카드 채권, 뭐 리스 채권, 뭐 이런 등등. 그것도 채권이니까 채권을 팔아서 현금한다 하는 유동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실제 채권을 팔아가 현금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때론 좀비 기업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ABS. 자,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 이거 국가에서 주로 100% 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부 출자, 한국은행 출자, 또 주택도시 뭐 기금에서 출자 이런 게 있으면 하여튼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이런 생각 정도만 하시면 되고 다른 거 뭐 시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한국주택금융사. 한국주택금융사를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해놨죠? 하우징 파이낸스. 코리아 코퍼레이션 이 너무 그거는 코리안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깁니다. 근데 이렇게 해외 마케팅하면 안 먹히던다고. 말이 길어서 잊어버려요. 또 우리 LH가 뭐죠? LH. HF 이 두 개 마케팅 많이 하고 있죠. 둘 다 공사죠, 공사. LH는 무슨 공사입니까 이게? 그렇지. 이것도 코리아, 한국, 랜드, 토지, 하우징, 주택, 공사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한국 주택, 금융, 파이낸스 공사. 자, 그러면 이제 공사로서 우리 둘 다 공사인데 이게 둘 다 우리 시험에 절개 출제하는 공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LH는 토지, 주택, 실물이지, 실물. 이 실물 분야죠, 실물. 근데 이거는 돈이죠, 돈. 한국주택 금융공사죠. 그 금융 분야, 이 금융의 거울 속에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거울 속에 금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 공사 바란스 맞게 가야 되죠. 그래서 둘 다 우리 시험 나오는 거니까 좀 친숙하게 봐두시기 바라고. 이 공사 말고 우리 시험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용 지방공사, 각 지방공사가 많죠. 지방공사도 지금 주식회사 형태로 해놨죠. 이것도 출자금 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으로.
우리 지방공사가 주식회사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념상 이분을 모셔와가지고 머리는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가슴은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생각납니까? 아이고, 아직까지 생각나시면 비정상이신데. 엑셀런트, 뛰어났습니다. 자, 우리 공사란 것은 공평성을 강조하는 이념이잖아요. 그러면 머리겠습니까? 가슴이겠습니까? 머리는 가슴은 형평성이고 머리는 효율성이다 그랬죠. 그러면 공사는 정부 기업이잖아요. 정부 기업 같으면 정부는 가슴을 중시한다, 머리를 중시한다. 그렇죠. 당연히 가슴이지. 형평성, 공평성, 공정성, 평등성을 주요 이념으로 삼는 것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기업이나 개인은 효율성, 논리성, 이윤극대, 효용극대, 그게 잣대 평가 기준이 되고, 이 둘 다 조화. 그걸 뭐란다? 능률성 있지, 능률성.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공사는 이게 토지 주택에 대하여 또 금융에 대하여 한국 주택에 대하여 이게 금융 이거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형평성 추구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낙하산 인사를 지금도 물론 다 배치하지만은 배치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형평성도 저끼리 먹어치우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독립재산으로 주식회사처럼 만들어가 이제 독립재산으로 효율성을 가미하여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공사 만든 취지가 그렇습니다. 지방공사도 그렇고 이런 우리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념은 형평성이 중요하지만 이런 효율성을 조화를 해서 능률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공사, 주식회사처럼 출자 누가 얼마느냐 이런 식으로 가동한다니까. 그래서 간혹 어쩌다가 뭐 나오면 일단 능률이라는 말은 어디도 다 써도 되죠. 여기 써도 되고 저기 써도 되고. 근데 원래 형평성만 추구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같은 능률적으로 조화를 이뤄서 할 수 있도록. 자, 여기 한국주택금융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사. 자료 보시면 주요 업무가 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 디인도 대출, MBS 발행이라 말했죠. MBS 발행. 주택연금도 있네요. 근데 주택연금 보증을 합니다. 그거 주의해야 된다. 주택연금을 직접 대출하는 게 아니고 보증만 할 뿐이다. 보증. 가령 아름이 엄마가 지금 부부 중에서 만 60세 이상 되는 분이 계시가 주택연금을 하나 가입하겠다 하면 국민은행 가가지고 주택연금 가입하면서 그 가운데 보증인이 바로 한국주택금융사야. 보증인을 불러갑니다. 보증료를 받고 그럼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보증해 줬어요. 보증료를 내고 만약에 아름 엄마가 장수해가 200세까지 살아버리면 이거 한국주택금융사가 집을 처분해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주택은 보증료를 받아먹었으니까 보증금을 이행으로 갚아줘야 돼. 은행이 대신 갚아줘야 돼. 안 그러면 은행이 파산되니까 안 되겠죠. 장수하면 은행 파산한 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사 국가가 파산하게 돼 있어요. 정부가 지금 한국주택금융사에서 보증을 쓰기 때문에 보증 쓰고 뭐 평균 연령 뭐 87세 이제 앞으로 90세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때까지 사실하고 평균 연금을 계산했는데 더 살아버리면 당연히 한국주택금융사가 갚아줘야 됩니다. 한국주택금융사 파산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것이. 예. 그 실무상은 요 한국주택금융사 인터넷 쳐가지고 요즘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게 우리 정보의 평등성, 그게 인터넷 아닙니까? 스마트폰 어디 눌러도 다 나와요.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은 가치의 평등성으로 바뀌가죠. 가치. 국민은 너나 나 개인이 똑같아. 정부 너나 나 개인이 똑같으니까. UN, 나사. 나중에 그 이제 4차 산업으로 블록체인을 들어오면 그래 됩니다. 내 속에 다 있어요. 내 속에.
가치의 평등으로 바뀐다고. 4차 산업이 들어오면. 지금은 정보 평등이니까 혹시 의무사 있으면 일단 스마트폰에 확인해 주도 자기 실무사 맞는 게 구매에 당기는 게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근데 기본을 알고 찾아가는 것만 알면 잘 수가 있죠. 구체적인 거.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모기지론 나왔습니다. 모기지론. 모기지론 속에 한국주택공사의 모기지론 속에 디딤돌 대출, 뭐 적격 대출 이런 게 있는데 디딤돌 대출 말 용어 자체가 벌써 집 사는데 디딤돌이 되는 거죠. 디딤돌이. 그다음에 저 밑에 보금자리론 이렇게 있잖아요. 보금자리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모기지론, 이 모기지론을 한국주택금융사 상품은 요놈을 이제 보금자리론이라고 한다. 그죠?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명칭을 보금자리론 보니까 전부 다 10년 이상짜리죠. 대출 기간의 우측에 보니까 10년, 15년, 20년, 30년 있잖아요. 그 10년 이상 곧 장기 이래야 된다. 장기 10년 이상. 3년 만에 갚아라. 서민들이 못 갚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짜리다. 자, 그 우리 시험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Q. 한국주택금융사법에 의해서 2004년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단기 5년 미만, 중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 10년 이상 다양한 모기지론을 공급하여 서민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O겠습니까? X겠습니까? X 틀리죠. 3년짜리 서민한테 3년 안에 다 갚아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지 안 된다 했지? 최소한 몇 년 이상? 그렇죠. 10년 이상 장기를 잡고 갚으시도록 서민들한테 그렇게 대출해야죠. 근데 이때 이 집이 얼마 초과 주택은 안 된다? 그렇죠. 6억. 우리 6억 이런 말 나오면 나중에 세법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면 고급주택이라 합니다. 고급주택. 그 다음 요 뒤에 우리 가면 주택연금은 또 9억 이하만 주택연금이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간간히 사이에 끼면 단순 암기하면 힘들어집니다. 자, 우리 이 6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9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제가 엉뚱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상 기억을 해야 돼요. 실제 그래야 됩니다. 다. 숫자를, 그렇죠. 숫자의 수철하게 의미를 가지고 연상 기억하면 아주 쉬워요. 장기간 기억한다니까. 6구. 어느 게 남자고 어느 게 여자다? 아시면서 그래. 아는 걸 활용해야지. 나쁜 쪽으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활용하시면 그 다 좋은 거죠. 이게 수요 공급이 수요. 그 집 살 때는 6억 고급주택이라고 집 팔 때는 9억 고가주택을 해요. 세법에서도 이 시험 여러 번 출제했어요. 세법에서 엄청 출제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택연금이나 보험자료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숫자가 딱 들어갈 때 제가 이 수요는 시장 장 보러 가는 사람이 여자가 많다 남자가 많다? 여자가 많다 했죠. 장 보러 가시는 분이. 그 여자 살 때 팔 때 팔러 가는 사람은 남자들이 많죠. 응? 아파트 팔러 건축 공급 팔 때 양도세 9억 하듯이 마찬가지 얘기도 똑같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주택연금이 얼마냐 하면 주택연금 오른쪽에 281페이지에 주택 보유수 한 5째 줄 내려가면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일 때 다주택분도 된다 이랬습니다. 9억 이하는 된다 했죠. 주택연금이 9억 이하분은 주택연금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이 10억치 있으면 가입 대상이 안 되죠. 부자니까. 9억 이하. 주택연금은 이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하는 거고 이건 집 살 때 하는 거죠. 살 때, 팔 때처럼 나하고 떨어지는 팔 때. 그래서 산다, 판다, 수요 공급 논리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6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보시면 주택연금. 자, 주택연금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택연금이 지금 내가 3억짜리 아파트가 깔끔한 아파트에 있습니다. 지당 대출 받은 거 없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한 70세부터 지금 실무사 한 70세부터 가입하시면 사망할 때 돌아가실 때까지 약 한 98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98만 원 정도.
깔끔하게 있으면, 예, 사무실 정도 98만 원 매달. 우리 뭐 개인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 여러 가지 많잖아요. 기초연금 어느 정도 있어야 노후 생활이 안정화되죠. 이거 없어가지고 이거 없어가 아니 노인 자살률이 가장 1위고 뭐 오명을 지금 많이 쓰고 있죠. 빈곤율도 뭐 1, 2를 다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3억짜리 정도 가지고 계시면 이거 70세에 가입하시면 사망하실 때까지 매달 한 98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령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죠. 늘어나면 연금이 늘어날 더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적어지죠. 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면 연금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적게 주겠죠. 그걸 감안하시가 연금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연금. 시골에 사시는 농지연금도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연금도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렇죠? 농지연금 아직 시험 안 나왔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살짝 지문 한 개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시니까 280페이지 저 밑에 내니까 한국주택금융사의 주택연금 영목이지다 이런 말 있죠. 영목이지. 자, 역목이지. 뭐 서울역 영목이지가 아니고 이때 여기 이게 영어라는 게 읽으면서 직관적으로 바로 개념 파악되도 돼 있어요. 자, 금방 우리 집 살 때는 제가 자꾸 씁니다만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집 살 때는 모기지론 이렇게 한다 했죠. 모기지론 그렇죠? 집 살 때. 그 목돈 2억을 빌려가 푼돈을 갚아 나가는 거죠. 푼돈을 이렇게 쭉 푼돈을 갚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영목이지는 이 영어로 쓰면 리버스 된다. 리버스 영목이지다 이 말은 현금 흐름이 모기지하고 반대로 흘러간다는 뜻이라.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70대 가입해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형이라면 종신형 돌아가실 때 약 한 98만 원 정도 받는다 했죠. 영목이지. 이게 뭐냐면 푼돈을 쭉 빌려 쓰고 사망해가지고 목돈을 갚는 거죠. 이렇게. 집 살 때는 목돈을 빌려가지고 푼돈을 쭉 갚아 나갑니다. 그렇죠? 반대지 반대. 그래서 이게 바로 주택연금은 리버스, 영어로 쓰면 리버스를 간다. 역모기지를 합니다. 역모기지. 그 특징만 알아도 대충 파악되지 전체가. 자, 다시 한번 모기지로는 원래 국제재무학에서 표기상 위에는 캐시 인플로 돈 들어온 걸 쓰고 아래는 돈 나가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집 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2억을 빌렸죠. 집 살 때.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 쭉 원리금 균등상 20년, 30년 한다 하면 장기간 돈을 갚아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 깔끔하게 다 갚고 완전한 내 집이다 이래 되겠지. 그런데 근데 영목이지는 만 60세 이상 부부 둘 중 한 사람만 만 60세 면 되죠. 전하고 달라서 완화됐습니다. 작년 4월 21일부터 완화돼가지고 3종 신종 세트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국민 아버지 최불암 씨가 마케팅도 하고 정책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텔레비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주택연금 가입수가 홍보가 덜 돼가 가입을 잘 안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자꾸 엄마 아버지가 이게 도대체 마누라한테 집 줘버리고 새끼들한테 넘기 줘버리고 주택연금 가입할 줄 모르고 본인은 노후 대책도 없이 그러다가 할머니한테 구박당하다가 일찍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남자 연령 짧은 요인 중에 그런 것도 하나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일단. 그래서 자식이 부모한테 권유해서 가입하는 게 일단 좋다. 왜냐? 부모가 자식 몰래 가입해보면 부모가 괜히 왼수 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부모를 위하여 그렇지. 부모 거는 부모가 쓰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식들이 그걸 미리 알고 부모한테 권유해서 하게 되면 요는 효자 노릇도 하고 부모도 떳떳하게 또 마음 놓고 나중에 뭐 연금 나오면 이때 되면 한 80 넘어가면 돈 쓰러 나가도 못 하잖아요. 그때 손주한테 돈 넘겨주고 이러면 되지. 그러면 이제 이게 장수할수록 돈 못 쓰고 누워 계시니까 장수할수록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실제 돌아가시는데 사망신고를 안 내고 받아 쓰다가 들키면 또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 게 앞으로 생길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게 자식 권유로 일단 가입하는 게 좋다. 그죠. 마지막 갚아야 되지.
돌아가시고 이 돈 빌리 쓰는 거야. 빌리 푼돈을 98만 원씩 매달 돈 빌리 쓰는 거지. 예. 빌리 쓰는데 너무 장수해 뿌려나면 아까 한국주택금융사가 보증을 썼기 때문에 보증 의무 이행으로 우리은행에 지급해야 되지. 만약에 내가 자식들이 이 장수해가지고 집값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7억인데 빌리 쓴 돈이 10억이다. 이렇게 해서 2억 차익만큼 이걸 법정 상속인이 갚아주는 자식 갚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만약 있다면 고래장 칠까 이거. 그러지 말아요. 전혀 장수할수록 더 좋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험 벌써 몇 번 출제했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실무상도 따라가야 되고. 맞습니다. 만약에 일찍 돌아가시가 집값이 5억일 때 내가 타선 게 3억밖에 안 받았었어요. 그럼 2억 남잖아요. 2억 남는 거는 법정 상속인한테 상속해 줍니다. 남는 거는 자식한테 상속해 주는데 부족분은 보증료를 받으면 한국주택금융사가 즉 공사 국가가 보증 의무로 우리은행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3억이 모자라면 이 3억을 한국주택금융사가 우리은행에 보증 의무 이행으로 갚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좀 전 국민 대상으로 관심을 써야 합니다. 초창기 지금은 이제 조금 한 10만 계좌 좀 넘었을 거야 아마. 작년 하더라도 7만 계좌가 채 안 돼가지고 최보람 씨가 나가지고 텔레비에 늘상 마케팅하고 이렇게 했죠. 그럼 교수님 명목이 실현으로 담보 제공이 됐으면 그거는 할 수는 없네, 그지? 다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중간에 재건축, 재개발 할 수도 있고, 이사 갈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한 재산 보호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단,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요 사시다가, 아버지가 다시 또 재혼을 했어요. 재혼한 부부, 젊은 여자하고 재혼해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새 엄마는 살아있어요. 팔팔하게. 이 봉금, 연금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준다. 이거 주게 되면 그럼 젊은 사람하고 재혼해가지고 이 사람 오래 살까 이가 오래 살다가 또 비슷비슷하면 또 재혼해가 젊은 남자하고 재혼해가 계속 하면 왜 되겠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미리 이제 선언을 해놨죠. 불가피한 거이. 또 이제 자기 거주하지 않고 딸 집에 가서 늘상 살면서 아들 집에 늘상 가서 살면서 빈집 텅텅 넣고 세주고 있고 이렇게 하는지 거주하지 않는 집은 장기 거주하지 않는 집은 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집에 살면서 연금도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어리없이 그래 자꾸 젊은 여자 만나고 젊은 남자 만나고 연장을 시키면 되겠어요. 자, 그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284페이지 부동산 투자사 하는 게인데 부동산 투자사 이건 이제 리츠를 합니다. 리츠. 전국 우리 한국 리츠 협회 이런 것도 있고 리츠 주식회사인데 우리 한국은 주식회사로만 한다. 출자 지분 이것도 시험 많이 나오기도 했고 주식회사로만 합니다. 리츠 협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숫자가 많이 나와요. 숫자가 학교론에서 숫자 기억할 파트 중에 여기에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매년 한 문제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게 때로는 두 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두 문제는 한 번뿐이었고 한 문제는 최소한 출제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기본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요약지로 시험 나올 것만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 주면 기본서는 풍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조로 보시면 되고 그때 원샷이 간단히 끝나니까 지금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292페이지. 자, 292페이지.
292쪽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가대교 아시죠? 그가대교. 그제도 과거도입니까?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하고 서로 조합을 해서 만든 그가대교 통행료 이렇게 받잖아요. 이제 통행료. 이 프로젝트를 파이낸싱했다 이런 뜻이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PF 이게 곳곳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규모 건축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아파트도 PF 방식 많이 하고 있고 곳곳에 그렇죠. PF 프로젝트. 그럼 여기 건설한데 이게 뭐 약 한 2조 원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2조 원. 그가대교 건축하는데 건설비가 2조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게 파이낸싱 금융 PF 해줬다. 단 이 프로젝트를 담보 잡고 파이낸싱 해줬습니다. 이 금융단, 대주단, 금융기관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리고 요 출자자는 한 3천억 정도 적은 돈입니다. 상대적으로 약 한 1조 한 뭐 5천억 이렇게 하면 많이 훨씬 더 많죠. 그 이 금융단에 돈을 빌려줘야 이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거. 그래서 일단 금융단이 여기서는 가장 파워 세다. 금융단 입장에서 보시면 돼. 금융단 입장에서. 자, 그러면 이 공사는 시공사가 있겠죠. 시공사. 그러니까 이 시행사가 있을 거예요. 시행사. 그리고 출자자가 있겠죠. 출자자. 이 출자자가 개발업자, 사업주, 뭐 스폰서다, 영어로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개발업자, 사업주. 이 금융단 입장에서 하여튼 T가 나왔다 하면 T 나왔다 하면 돈이 나왔다 하면 기본적 이해가상자 자산, 부채, 자본, T 총괄 이렇게 다 있습니다. 어디라도 그렇습니다. 어디라도. 정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디라도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따로 이어지 마시고 그냥 T자만 들고 있으면 돼요. T자만. 제가 늘 말씀드린 T자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T자. 이거 하면 활동별로 3차원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에 우리 비트코인도 3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오래전부터 저는 이렇게 공식 이걸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T자만 쓰면 다 나오고 입차금 이렇게 바로바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공사. 공사를 해야 되겠지, 공사. 7, 8개 업체가 연합해서 시공사 공사를 하겠지. 시행회사. 이 시행회사는 그가 해상도로 주식회사 아마 이래 돼 있을 게라 아마. 이렇게 주식회사. 주식이겠지, 주식 출자. 그 다음에 돈 빌리는 거지, 돈 빌리는 게. PF가 돈 빌리는 부채입니다. 이거 갖고도 시험 여러 번 출제했어요, 벌써. 1층이 아니고 2층입니다, 2층. PF란 것은, 이 F 파이낸싱은 돈 빌린 거예요. 돈 빌린 거죠. 단 이 그가대교에 통용료 받아가지고 그 수익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빌린 거죠. 따로 담보대출한 게 아닙니다. 일반 우리 아르미 엄마한테 돈 빌리면 아파트 모가지 잡고 담보 잡고 빌려주는 거 아이가. 이 담보대출이 아니고 이거는 현금 유입, 미래 통용료 받은 이 프로젝트 현금 수익 있죠. 그걸 담보 잡고 빌려준 거예요. 미리 초과 담보를 잡고 빌려준 게 아니고 신용대출 따로 한 것도 아니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단 돈을 빌려줄 때 함부로 잘못 빌려줬다가 이상한 잘못 빌려줘가 자금이 누수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계정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에스크로. 자, 에스크로 하는 게 흔히 우리 에스코트라고 하는 말 우리 사모님 에스코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에스코트 옛날에 많이 받으셨겠다. 처음부터 이뻤죠, 그죠? 그렇으면 대문 앞에까지 다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확인도 해보고 데이트 할 때나 뭐 할 때나 끝까지 에스코트 이렇게 받아보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에스코트. 이게 마찬가지라. 에스코트. 이 에스코트 계정은 우리가 지금 홈쇼핑에 물건 살 때도 이 계정이 다 있습니다. 홈쇼핑 물건 사면 내 통장, 내 카드가 은행에 이 에스코트 설정한 은행에 딱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우리은행 들어갔다가 그다음 내한테 물건을 인도하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내 통장에 은행이 그 업체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에스코트 계정에서 그걸로 들어갑니다. 끝까지 에스코트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우리말로는 뭐 결제 위탁 계정, 에스코트 계정. 영어로도 출제했고 한글로도 이렇게 에스코트 계정회가 출제하기도 했고 결제 위탁 계정 이렇게 해서도 출제하기도 하고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이 돈 카운트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돈이니까 계산 안 될까 이거 출제 안 하겠지. 그래서 이 사업 진척도 따라서 사업비를
금융단이 예를 들어서 1조 5천이라는 돈을 여러 은행에서 돈 모아가 여기다 딱 결제 위탁하는 게다. 돈 넣어놓는 게. 돈 넣고 그때 그 이 약속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출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수익도 약속에 따라서 돈도가 그대로 입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 계정이 정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걸 못 한다니까. 그래서 금융단의 에스코르 계정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중심으로 시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이런 공사는 이런 거가대기뿐만 아니고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활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기업이 빌딩 진대도 하기도 하고 아파트 진대도 PF 방식 많이 하고 곳곳에 워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한 2, 3년에 한 번씩 무조건 출제를 주로 해왔죠. 연속 출제할 때도 있었고 어쨌거나 잘 아셔야 한다. 네. 맞아요. 선분양할 필요 없지. 자금이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후분양할 때 써먹는 방법 중 하나. PF. 예. 자, 그 의 보시면 의 동그라미 1. 이 방식은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주의 인적, 물적 담보에 가치를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업주 너 담보 잡고 빌려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신용 대출한 게 아니다. 프로젝트 자체 수익성 현금 흐름에 두는 금융기법이다. 이 그가대교에 통료 뭐 만 원씩 만 오천씩 쭉 받아가 캐시 인플로 되는 것 이걸 보고 40년 동안 그러면 이 담보를 안 잡고 빌려줬기 때문에 위험이 더 높죠. 이 프로젝트가 이 사업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처음에는 사업성이 있다라고 다 사업을 했겠지. 하다 보니까 수요가 적어가지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떨어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걸 대비해서 위험이 좀 높죠. 위험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자체가 담보대출보다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높으면 고위험, 고수익이겠죠. 고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됩니다. 고위험, 고수익이다. 한때 우리가 아파트도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한 10년 이전에 많이 벌어먹었죠. 즉 특정 사업을 수행할 때 시공사의 신용 등급에 의하지 않고 당해 이 시행사 이 신용 등급에 의하지 않고 이 신용이 대체로 시행사는 대체로 못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신용에 믿지 않고 또 담보로 필요로 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총칭이다. 그 정도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쉽습니다. 그 다음에 295페이지 가시면 295페이지 신디케이트 한 장 더 넘겨보니까 조인트 벤처 이렇게 영어로 된 게 있네요. 그건 이 출자 자금이다 하는 그게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이게 그 뜻만 알면 돼요. 자, 금방 봤죠. 이제 신디케이터. 자, 신디케이터는 이 시너지 할 때 이게 같이 시너지를 형성한다. 함께 하자. 이 틱은 두니까 두. 함께 하자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하자. 함께 출자하자 이 말이에요. 함께 출자하자. 우리 동네에 여기에 쇼핑몰 멋진 거 하나 개발하면 돈 되겠다 하는 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함께 출자합시다. 이 말은 여러 소액 출자들이 다수가 같이 출자합시다. 이런 뜻이라. 신디케이터. 근데 조인트 벤처는 뭐냐? 조인트 벤처. 자, 그 조인트 벤처는 어쩌죠? 벤처란 말 듣기만 해도 이게 위험이 높다 낮다? 위험이 좀 높겠죠. 벤처. 조인했습니다. 조인. 몇몇이. 덩치 큰 은행이라든지 자금줄 큰 손들하고 몇몇이 조인해서 약간 벤처. 목도 뭐 가면 날리더라도 큰 돈 날리니까 약간 위험하죠. 조인트 벤처. 요거는 소수 다액 조인 벤처고 요거는 다수 소액 신디케이트고 상대적 개념은 그렇습니다. 둘 다가 하여튼 출자한 거다 1층,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2층, 돈 빌린 거다 요 개념 그게 시험 많이 나왔어요. 이건 그거밖에 시험 안 나왔어요. 출자라는 거밖에 시험 여러 번 출제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크라우딩 펀딩도 있고 뭐 P2P도 있고 금융산업 여러 개 많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 나오기는 조금 무리겠습니다. 오른쪽 신탁은 원래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끼 버리시고